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두 번째 페이지,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을 공평하게 애정하는 밸런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명품 시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품으로. 밸런스 박 맞으신가요? 네, 저 그 밸런스 잡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명품 브로커 박광일 선생님과 우리의 명품 문화유산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시간에 백제 금동대향로, 두 번째 시간에 신라의 금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야의 철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고, 또 밸런스 박 선생님께서도 좀 마뜩찮으실 것 같아서 오늘 고구려의 명품 소개를 부탁드렸는데요. 네, 그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정을 하고 있잖아요. 좋아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명품이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분단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 고구려 영토가 지금 이제 북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굴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무덤과 비교해 볼 때 고구려 고분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어서 이게 도굴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뭐 신라 금강 같은 그런 어떤 명품을 고구려의 옛 어떤 역사 땅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저보고 북한을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고, 답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주 일대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명품으로 먼저 꼽고 싶은 거는 고구려 고분벽화예요. 아, 고분벽화. 네. 익숙한 것도 몇 개 있죠. 네,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가 정말 화려하고 정말 다양하면서도 수준이 높습니다. 아마 전 세계 고분벽화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가장 발달한 게 이집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집트하고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아마 고구려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수렵도 그게 고구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풍속 그림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늘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군 다음의 세계의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의 그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장엄함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무용총에 있는 그림인데, 무용총 수렵도. 네, 무용총의 그 유명한 수렵도 우리가 보면 국사교과서 맨 앞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 사냥하는 장면, 말 타고 수렵도도 있고요. 또 거기가 무용총인 이유는 무용하는 분들. 아, 그 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점이 이렇게 통통통 박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걸그룹의 시조가 고구려다. 거기서 여러분이 헌트릭스의 시초다. 실제로 헌트릭스를 만약에 이제 2편을 만든다면 조선시대부터 시작했는데 더 올라간다면 고구려의 무용총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세련된 그림들이, 또 이제 뭐 접객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토 안에서 뭐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꼽는다면은 그래도 또 명품이 있어요. 바로 명품. 네,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네. 그래서 예전에는 1994년까지는 중원군이었었거든요. 중원군이 나중에 이제 충주시랑 합쳐서 지금은 통합된 충주시로 불렀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분들은 중원고구려비. 아, 중원고구려비가 익숙하네요. 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중원고구려비에 익숙하면은 예전 충주고구려비가 익숙하면 아주 최근에 이제 정보를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반도 안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역사학적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안에서 유일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명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야, 중원 고구려비, 지금 충주 고구려비. 좀 관심이 저는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가 처음 발견됐을 때 좀 재미난 사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명품이라면 이제 그 뒤에 히스토리가 또 있어야, 그쵸. 이게 재밌어.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와, 이게 그랬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주 고구려비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 일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각 지역에
향토사학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연구회들이 많았어요. 아, 연구회. 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또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살펴보자 이런 어떤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성동호회라고 하는 역사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멋있다. 향토 연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이분들이 여러 지역에 충주 일대 굉장히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1979년쯤에 이제 거기 있었던 동호회 한 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그러니까 예. 이제 환송회를 하는데 예. 환송회 때 기념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아, 찍어야죠. 그럼 기념사진을 어디서 찍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거는 저기 중앙탑, 지금은 이제 탑평리 7층 석탑이라고 하는 신라 때 쌓은 탑이 있어요.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앞에서 사진 찍자. 네, 향토 연구회 환송식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네요. 기념을 할 수 있는 것. 충주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탑평리 7층 탑, 중앙탑이야. 실제로 충주 일대 가다 보면은 다리 앞에 이렇게 미니어처가 중앙탑 미니어처가 있어요. 아, 다리예요? 네, 지금도 충주를 대표하는 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찍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사진만 찍고 가야 되는데 네.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이 동네에 예.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원래 답사. 답사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예.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입성마을이라고 있어요. 입성마을. 네, 그러니까 예. 마을 어귀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돌덩어리 모습이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광개토 대왕비랑 모양이 똑같이 모양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다만 예. 미니어처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가 높이가 6.4m인데 예. 6.39m인데 예. 이 그 입성마을에 있는 입석은 2.03, 그러니까 2m예요. 그래도 크네. 네, 예.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입석인데 이게 옆에 몇몇 사람들 얘기했죠. 야, 그거 뭐 또 보냐? 우리가 몇 번 조사한 거 아니야? 그거 예전에 그 어떤 조선시대 왕이 이 동네 부자한테 예. 여기서부터 니네 땅이다라고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 비 세워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예. 그 동네가 이제 전의 이씨 마을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력으로 전해져 있었고 그런데 야, 그래도 나 떠나기 전이니까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예, 예. 입성마을을 봤는데 설마. 예. 봤는데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이 비를 자세하게 본 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여기는 글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여기를 백비라 그러거든요. 글자가 없는 비석을. 네. 이걸 백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디 마을 입구에 어귀에 세우는 어떤 표식 정도로 봤었던 건데. 조선시대 부잣집에게 왕이 하사한.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네. 가서 여러 사람들이 막 가서 보니까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야, 우리 여기 글자가 있었어? 예. 있었어? 하면서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수백 년 동안 안 보이던 글자가 맞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아니다.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 연구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예. 이제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그다음 한문학자들이 들어와서 이 비석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예. 실제로 이분들이 봤던 게 글자가 맞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자 정도가 넘는 예. 그런 어떤 글자를 여기에 발견했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 고구려비가 충주 고구려비였어. 세상에 등장을 했고요. 예. 사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약간 그 루머, 소문도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이게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된 이유가 동네 사람들이 네. 옛날에 이게 문화유산인 줄 모르고 네. 그 빨래터에 네. 빨래 그렇게 방망이 치는 그 바닥에 깔았다. 빨래판으로 썼다. 그래서 눕혀놓고?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m가 넘는 걸 어떻게 눕혀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돌은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이 이씨 그런 전례도 틀렸지만 전해져 왔겠죠.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마을을 입성마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약간 비하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잘못된 소문들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마을 어귀에 오랫동안 서 있었고 예. 그 서 있었던 것들을 찾아냈고 아마도 원위치가 옛날에 처음 세웠을 때 그 위치가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야.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로 밝혀졌는데 그럼 그 처음에 오신 그 고고학자나 사학자분들이 글자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제 내용이 있었나요? 네. 근데 이게 고구려비,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 같은 경우는 글자가 워낙에 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깊이 새겼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약간 탁본 과정에서 약간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화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 1775자를 거의 예외 없이 읽어낼 수 있거든요. 선명하게. 그런데 여기는 너무 얕게 새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했던 연구자들도 가만히 보고 빛을 이리 비추고 저리 비추고 글자를 봐도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안 파진 부분이 좀만 마모돼도 파진 부분이랑 비슷해지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화강암이 오랫동안 지나면 그 겉에 있었던 반짝반짝하는 석영 부분이 날아가면서 거칠어지는데 그게 이제 글자 모양도 바꿔놓는 것처럼 네.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 근데 처음에 글자인 줄 모르고 수백 년을 올만했네요. 사진 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예. 낮게 이제 새겨져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도착했던 분 중에 이제 한두 분이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딱 보니까 여기 글자가 처음에 보이네. 왜냐하면 첫 문장에 보이거든요. 예. 야, 이거 진흥대왕이라고 썼다. 아, 진흥대왕으로 읽었어요, 그분은? 네, 그분은 예. 이제 진흥대왕으로 읽은 거예요. 신라 진흥왕이요? 신라 진흥왕. 예, 근데 예. 그렇게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충주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탑. 이게 신라 통일 이후긴 하지만 신라가 세운 탑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원 일대를 예전에 국원이라 그랬고 국원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우룩과 진흥왕이 만난 사건이에요. 너무 신란데요. 네, 그러니까 가야에서 가야금 들고 가야 와서 우룩과, 예. 그래서 진흥왕이 여기 국원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가야금을 한번 연주를 해봐. 그게 탕금대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충주까지 우럭을 불렀어요? 네, 와.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진흥왕이 이제 그 한강 상류를 차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나라의 중심이다 그래서 국원 야. 이름을 붙여놨고 네. 무엇보다도 그 충주에서 멀지 않은 단양에서 1978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예. 적성비가 발견됐어요. 단양 적성비. 네, 이게 진흥왕이 아. 만든 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현장에 왔던 분들도 야 이거 느낌이 전반적으로 그렇겠네. 신라, 네. 진흥왕 요 톤으로 봐서 처음에 그 느낌으로 보니까 이게 진흥대왕으로 본 거죠. 1년 전에 진흥왕의 적성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럴만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연구자분들이 아 선생님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가만히 보니까 고려 대왕, 고려 태왕이 보여요. 진흥대왕이라고 읽었던 부분이 그렇죠.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을 고려 대왕 또는 고려 태왕으로 읽거든요. 와, 고려대왕. 그러니까 고구려가 후반부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 근데 그 옆에 쭉 읽다 보니까 신라 매금이 보이는 거예요. 신라 매금? 신라 이사금. 음. 그러니까 신라 왕을 가리키는 건데 그럼 뭐야? 낮춰 보는 겁니다. 아, 그 표현은 신라왕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 비석이 신라비가 되기 위해서 신라를 높여야 되는데 아, 그렇죠. 신라를 낮춰서 보고 고려를 굉장히 높였다. 고구려를 고구려 거네, 높였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가 세운 비석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예. 큰 충격과 더불어서 환호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국보. 그래서 이제 발견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 고구려비 이전에 이제 중원 고구려비로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고구려가 전성기 때 저 지역까지 왔었죠? 네. 내려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를 살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판독 작업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예, 안 그래서 보이니까. 초기에 그 왔던 분들 굉장한 그 연구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한문학자였던 이제 청명 임창순 선생님도 현장에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네. 이분이 보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읽어낸 글자 수가 다른 고고학자나 미술사학자가 읽어낸 글자 수보다 적어요. 우리나라 왜 최고의 그러죠? 한문학자인데. 왜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이 글자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글 글자로도 읽을 수 있고 이건 글자가 안 보인다. 아, 더 오히려 엄격하게 전문가가 볼 보셨구나. 때 예. 그렇게 보일 정도니까 실제로 현장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네. 이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부분에서 글자가 마모돼서 안 보이면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 보다가 그치. 잠을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자가 안 보이나요? 꿈속에서 글자를 게시를 해준대요. 숫자 6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글자가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 낮에 계속 봤던 그 장면들이 네. 이제 꿈에 나타나서 그 다음날 가서 보고 그거를 다시 맞춰보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나 꿈에서 본 글자가 몇 개야라고 얘기하는 연구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네. 예. 이제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이 시기에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워낙 얕게 새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비로서는 처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 이제 이두 같은 어떤 느낌의 표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 덕분에 이 비가 이제 잘 보존되어서 그래서 이제 비석의 글자를 읽어내게 되는데요. 뭐 과학 기술 같은 걸로 좀 볼 수 있는 거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에는 최대한 눈으로 음. 이제 봤었고 아, 예. 2019년 즈음에 이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3차원 스캐닝. 그러니까 아무리 얇아도 옆에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글자들을 보이게 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RTI 이미지 캡처라고 해서 사진을 위, 옆, 아래에서 찍어서 그걸 입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진을 한 방향을 찍는데 네. 한 글자마다 위에서 정면에서 측면에서를 수십 장을 찍어서 그 글자를 맞춰보는 장면을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고해상 디지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측정을 해본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탁본이 또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탁본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는데요. 이게 2010년대 후반 2019 년에. 와. 그래서 이제 가장 새로 나온 게 있나요? 가장 최근의 것인데 네. 새로 읽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르게 읽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게 1979년 당시에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본문 그러니까 전면에서 한 200자 정도를 읽어냈고요. 그다음에 좌측면에서 한 40자에서 60자를 읽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현재 읽어낸 글자 수가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합의한 것들을 보면은 네. 전면에서 215자, 측면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서 57자만 읽어냈습니다. 측면은 또 오히려 줄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네. 정면에서는 93% 정도를 읽어냈고요. 그다음에 측면은 한 37% 정도. 전면은 거의 다 그래도 판독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광교토대왕비는 사면비거든요. 저 사진의 왼쪽이 그 왼쪽 측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부분이 정면 전면입니다. 부분이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게 사면비면은 네 방향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측면과 뒷면.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있나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까지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전체 이 충주 고구려비는 한 700자 정도가 새겨진 비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두 면에서는 어떤 글자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를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서 네 면을 새기려고 하다가 네. 중간에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끝낸 건지 아니면은 다른 두 면이 완전히 마모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두 면만 할 거면은 전면 후면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애초부터 두 면을 했어요. 그게 이제 훨씬 더 경제적인 전면 좌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지금 읽어낸 글자의 방식과 모습을 보면은 네. 원래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게 3면, 4면이 혹시 글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네. 현재까지는 두 면만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견해가 달라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는 연구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좀 기술이 더 발전하면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중에 아직 뭐 명확히 풀리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충주 고구려비의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을 적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5월 달에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하나는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 두 개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의 사건을 대략 살펴보니까 고구려 왕과 신라 왕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충주 일대의 정치 문제와 정치 세력에 대해서 논하고 약간의 이제 포상 같은 것도 한 것 같은 누가 누구한테요? 고구려 왕이 신라 왕한테. 신라 왕한테.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의 사건이 5월 달에 하나가 있고요. 예. 12월 달은 이제 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 지방관 또는 장수로 추정되는 사람이 네. 신라의 관료나 장수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요청을 해서 네. 이 지역 사람들 수백 명을 우리가 좀 쓰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의 사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구려 왕이 신라 왕을 또
또 신라를 동쪽 오랑캐 동이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또 약간 낮잡아 보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라가 이 즈음에 이제 마립간을 쓰고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쓰던 이사금, 아까 매금. 매금이라는 표현을 예, 쓰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아직 왕이 아니다. 지방의 뭐 호족 정도가 되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봤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 충주 고구려비에서 드러냈던 세계관은 뭐냐면 너희는 우리하고 동격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갑이야. 네, 갑이고 이 지역에 내려왔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트너가 신라 매금 어서 오시오. 우리 좀 예. 얘기 좀 합시다. 예. 내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소소하나마 이렇게 옷도 좀 챙겨주고 할 테니까 잘 받아가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요 분위기가 당시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로 정언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아, 유사합니까? 예, 예를 들어 신라의 경주에 가면은 호총이라고 있습니다. 호우총. 여기서 이제 그릇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호우라고 하는 그릇이 발견됐기 때문에 호우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네. 을묘년 국광상 광개토지 호태양 호우십 그러니까 을묘년 그러니까 415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415년에 국광상 광개토지 호태양 광개토 대왕인가요? 광개토 대왕이 예. 여기에 뭔가 기념품을 준 것 같은데 예. 그 그릇 중에서 10번째 그릇 호우십이라는 그릇을 여기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군이 네. 경주 안에 주둔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고구려군이. 고구려군이 이제 경주 안에 주둔했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예. 충주 고구려비가 전하는 대략의 흐름과 예. 이 처음에 예전에 발견되었던 호우의 내용들이 네. 서로 이제 상응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시기의 그 역사들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살펴보면은 네. 압도적으로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여러 면에서 이제 뭐 우위를 넘어서서 간섭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무랑이 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외하고 그 다음에 백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전했던 게 396년인데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00년에 5만 명의 기병을 보내가지고 고구려가 예. 보내서 예. 경주 일대에 있었던 외를 몰아내면서 더불어서 금관가야까지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414년, 415년 정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일대를 그러니까 한반도 일대를 완전히 통합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뇌물마립간이 이제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도움을 받으면은 안 되니까 볼모를 실성이라는 왕족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실성이 나중에 고구려의 힘으로 왕이 올라요. 신라왕이요? 신라 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볼모로 갔는데 예. 볼모로 갔는데 거기가 백그라운드가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힘이 진짜 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거죠. 신라 가서 왕해. 그래서 실성 마립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성 마립간은 또 억울하잖아요. 뇌물이 나를 그렇죠. 고구려 인질로 보내. 그래서 뇌물의 아들 중에 2명을 한 명은 고구려로, 예. 한 명은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호라고 하는 뇌물의 동생, 눌지왕의 동생을 예. 이제 그 보내는데 그 눌지왕을 데리러 갔던 게 유명한 충신 박재상. 박재상.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당시 신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를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는데 그게 원사료로 등장을 했다. 그렇죠. 충주 고구려비에서 느껴지는 그 관계성이 사료에서도 그 일치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는 신라를 파트너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여러 소국 중에 하나. 이렇게 봤다. 뭐 삼국이라고 하니까 동등할 것 같은데. 뭐 누가 고구려가 들으면 뭐 삼국 우리나라 고구려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방금. 뭐 그다음에 저기 중국의 뭐 북이 뭐 이런 나라랑 삼국 뭐 이렇게 하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구려가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그때 백잔이라고 불러가지고 아주 멸실했거든요. 오랑캐.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했을 게 고구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성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부분인 거죠. 네. 대체로. 그리고 아까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에 따른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충주 고구려비를 사전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대체로 장수왕 또는 문자왕 때, 그러니까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국내성에서 천도를 하고 남진 정책을 펼친 결과
충주 일대를 장악해서 영토를 넓혔는데 그러한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게 아마 사전에 실려 있을 겁니다. 아,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시기가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 때 그거를 건립했다? 네. 아.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고려대왕이라는 표현과 함께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할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이 문자왕입니다. 문자명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그 할아버지가 장수왕. 장수왕인데 네. 오래 사셨어요. 아, 진짜 장수하셨어요. 98세. 진짜 장수왕이다. 예. 그래서 진짜 장수왕. 아, 오래 사셔서 네. 아버지가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래서 그 문자왕의 아버지가 조다라고 하는 분인데 예. 태자였는데 조다가 먼저 죽습니다. 아, 근데 방금 진짜 그래서 장수왕이라고 하셨나요? 진짜 장수왕이에요. 아, 그 뜻이에요, 장수왕이? 예, 예. 광개토당 아. 영토를 넓혀서 아니, 광개토왕. 몰랐어요. 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장례 지낸 곳을 시호로 삼아서 소수림의 장례를 지내면 소수림왕, 동천의 장례를 지내면 동천왕 이렇게 진짜 불러서 장수에서 장수왕이었구나. 예. 근데 이렇게 부르니까 어쨌든 장수를 하셔서 아들인 아까 조다 조다가 갑자기 죽어요. 죽고 손자한테 바로 갔구나.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서 죽었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손자인 문자왕이 연결을 받았으니 예. 이 시기에 남진 정책, 충주 그러니까 그 한강 상류 그다음에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자왕 이 맥락을 보면은 이거 장수왕과 이제 그 문자왕 손자. 그러니까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이 새긴 거다. 그러니까 선왕을 조왕,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왕은 문자왕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이 내용이 음,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체로 백과사전 그리고 일반적인 해설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예, 예,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은 연구자들이 재밌다. 등장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요? 예. 자, 일단 이게 광개토대왕비랑 그 연결해서 보면 이게 광개토대왕보다 후대에 세운 비잖아요. 네. 만약에 이 기준이라면 예.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광개토대왕비문은 장수왕 때 세운 건데 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그 돌아가시자마자 세운 비석이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광개토대왕 시호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충주 고구려비에도 장수왕의 시호가 있어야죠. 시호가 있어야죠. 예, 문자왕이 세웠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 왜 갑자기 고려대왕, 고려태왕이라고 했느냐?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시호가 명확하게 있는데. 아, 장수왕의 시호가 따로 있는. 그러면 장수왕이라고 적어야 된다. 아. 그리고 맨 윗부분을 여태까지 건흥이라고 하는 중국 연호로 읽었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대체로 5세기 중반의 연호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보니까 영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영락이 예. 광개토대왕의 연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물게 자기가 연호를 쓴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럼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을 위해서 만들었나?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보면. 예. 근데 연호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 왕 때 세운 거예요. 아, 연호가 적히면 그 왕이 그럼 광개토대왕이 세웠다? 그렇죠. 충주 고구려비를?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예. 연호를 세워보니까 영락 7년. 그럼 연대로 치면 397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450년에 490몇 년 사이에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었던 이 충주 고구려비가 한 6, 70년 때에 따라서는 100년 정도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9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명확하게 영락 7년은 연호를 셀 수가 있으니까 나오는 연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간지가 몇 개 나옵니다. 뭐 경인도 나오고 몇 개가 나오는데 네. 보통 우리는 간지라고 하면 연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날짜에도 간지가 있는 거 아시죠? 날짜 간지 있죠. 예. 이게 날간지예요. 그러니까 연간지가 아니라. 아.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보니까 12월 27일로 읽으면은 예. 397년 12월 27일이 경인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맞는다라고 판단한 연구자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의 이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러네요.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이 세운 게 아니라 광개토대왕 때 자신의 업적을 광개토대왕 당시에 신하들이 세운 거예요. 신하들이 세웠다. 그리고 그럼 아까 광개토대 호우총 말씀하실 때 광개토대왕이 글을 줬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이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여기, 이른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을묘년이라는 연도가 나오는데 예. 이 을묘년은 광개토대왕이 죽고 나서 뭔가 기념품으로 만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광개토대왕 세운 게 비석을 세운 게 414년으로 보고 있는데 요건 이제 415년 정도.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는 13년 또는 14년에 세운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게 네.
충주에 내려왔던 게 누구냐면 충주에 내려와서 만난 왕이 당시 고구려 왕은 광개토대왕. 거기서 만났던 신라의 매금은 뇌물마리간이. 뇌물마리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396년에 뇌물왕이 우리 못 살겠다 도와달라 얘기했었잖아요. 원군 요청했죠. 예. 그게 1년 뒤가 397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충주 일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향후 충주 고구려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비문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비가 아니라 그 앞으로 올라간 광개토대왕이 세운 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 충주 고구려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고구려비가 이제 한반도 안에 고구려비가 충주 고구려비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충주 고구려비, 광개토대왕비 밖에 없었는데 2012년에 뭐가 나왔나요? 또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집안에서 비석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하면 지안이니까 지안 고구려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동네 중국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거 지으려고 하다가 개울 같은 데 가서 큰 넓적한 돌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이거 여기 위에만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게 사각형으로 나와서 쓸만하겠어. 그리고 들고 가다가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가 뭔가 비석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게 보통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하게 가져가서 하려고 연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을 몇 달 동안 중국 연구자들만 알고 있고 숨겨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학회에서 탁본과 함께 발표가 됐는데, 숨기려다가. 그럼 이제 이런 비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거 후대에 위조한 건가? 아니면은 뭐 고구려비라고 하지만 그냥 중국의 어느 시대에 세운 비석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맥락이 무덤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수묘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적은 비석인데, 광개토대왕 비의 3분의 2가 광개토대왕 능을 지키는 수묘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저긴 어떤 왕의 능인지는 모르나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고. 그렇지만 형식이 고구려. 형식이 고구려 거랑 똑같고, 전체적인 맥락이 광개토대왕 시절에 만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이전 왕들의 무덤들을 지키는 비석을 곳곳에 세운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석이 가장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충주 고구려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업적을 세웠던, 광개토대왕이 돌아간 해에 세웠다면 413년, 그 다음에 세웠던 414년이 되는 이 비석, 414년 또는 415년으로 볼 수 있는, 장수왕이 세운 거죠. 장수왕이 세웠다고 보는 이 비석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세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집안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밖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반도 안에서는 여전히 충주 고구려비가 유일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게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이 기린 것이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광개토대왕 대에 세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석을 보면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귀족들, 신라 귀족들에게 옷을 내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신라로 갔을 때 좀 도와달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면, 영토화 시켰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약간 국경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당시 고구려 쪽에서 신라로 갈 때 운용하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까지 와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령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이 비석에 새겨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우벌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우벌을 지금의 영주, 풍기 일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를 장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백산맥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완전히 영토화하기 전인 광개토대왕 때 군사적인 목적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처음 만나야 되니까 한번 오시오.
라고 해서 그럼 이제 경주에서 막 와서 좀 나는 진짜 멀리 왔어 국내성에서 막 와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일 수 있다. 예, 재밌습니다. 예, 명품 시리즈를 뭐 내년 여름 방학이라든지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려 조선 가면 이제 명품이 쏟아져 내리죠. 두두두두.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자 4부작으로 일단 올 시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아 더 신비로운 한반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